오늘 설명에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도 있고 마음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감없이 그냥 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결론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이 딱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의 그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가감없이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그 사례 발표했는데 한 10분 정도에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다가 중간에 오시면 사례 발표를 좀 한번 듣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그리고 오늘 이거 하는데 제 변호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사실 피해자 가족이세요. 가족인데 보기는 젊어 보이셔도 상당한 경륜이 있고 큰 사건을 많이 다루신 분이라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쪽에서 한 10년 정도 로펌 생활을 한 변호사고요. 네, 저희 시아버지가 피해자셔가지고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 실장님이 더 경력도 많으시고 그리고 법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때 1차적으로 이쪽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얼마 알겠습니까? 제가 사님보다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 있으면 중간에 막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정리했다가 한꺼번에 질의응답 시간에 하자고요. 그렇죠? 제가 막 하다가 하면 집중도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예. 제가 웬만해서는 제 경력 같은 거 안 쓰는데, 창피해서 안 밝히는데, 제 과거 살아왔던 경력 중에 대표적인 경력만 여기 기재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00년부터 계속 민생운동, 어려운 사채 피해자들, 파산 이런 사람들 도와준 적이 있고, 임대아파트 주거권, 유턴 재개발, 원주민 퇴출 문제라든가, 의정부 동전철, 아이들 학교 안전급식,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던 이유는 제 용감하게 한 거는 그냥 쑥스럽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 제가.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밑바닥에서 있는 어려운 사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신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하시는 프로지만 넣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디스커버리하고 전국의 사모펀드가 한 10몇 개가 크게 터졌죠. 6조 8천억이요. 그 당시에 피해자 전체 대책위를 모아서 함께 싸워서 이긴 경험 100% 돌려받은 펀드도 있고 한 80%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제가 이런 투쟁 경험은 가장 많지 않겠나 감히 자부하면서 저를 좀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좀 그런 말에서 썼다고 말씀드리고요. 내용 중에도 잠깐 사모펀드 투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유동화 전단체 ABS TV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아무리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단체가 조직해서 여론을 이슈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요. 대한민국 아마 금융사고 발생한 이래로 처음일 겁니다. 아마. 예. 저 기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다 놀래요. 어떻게 회생한 지 3월 4일에 회생 들어갔는데 일주일도 안 돼 대책위가 구성돼가지고 이 싸움을 벌일 수 있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사실은 거기에 저하고 김학서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저는 자부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싸웠다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제가 결정할 때 여러분이 함께 잘 하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는 오늘 이후에 저는 결판 날 거라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가 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헤리티지도 되게 복잡한 펀드였어요. 예. 첫 번째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상품의 구조, 민감한 조사 흐름 이런 것들, 분쟁 조정을 자꾸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기는 다 은행 PB, 은행이 나쁜 놈이야, 서류도 안 줬어, 사인도 안 했어,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사실 그 모든 게 분쟁 조정에 관련된 불안전 판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리고요. 희생 절차와 희생 법안의 변제 계획이 지금 홈플러스를 하겠다고 하는 이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불안전 판매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보도를 내보내서 4월 10일까지 대책을 안 세우면 우리는 중앙지검으로 달려가겠다, 구속하겠다라고 한 거 아시죠? 신영증권, 현대차증권 증권사는 MBK를 안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 판매한 거 825만 걸었는데, 그러다면 우리는 아니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MBK를 걸어야 된다. 그런데 신영증권은 그러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논리를 만들어서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원금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전단체는 SY 플러스 제1차와 SY 제2차가 함께 4,019억이고요. 그렇죠? 신용식권을 통해서 발매된 건 이 정도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 지금 다 안 모이는 거는 만기가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당신들이 이 채권에 샀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제가 현수막에다 제 번호를 대한민국 사람한테 다 오픈시켜버렸는데요. 전화들이 계속 오십니다. 예. 증권사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언론 보면 제 전화번호 보고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전의 경험에 따라서 그냥 오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오셔서 아마 오셨나요? 여기? 교수님? 네, 오실 것 같은데. 이 정도라는 건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죠? 상품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요. 상품 구조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카드 채권 참가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저께도 전체 방에 뭐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회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변호사들이하고 다 똑똑하고 다 안다고 믿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 저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변호사라도 이 채권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답답했는데요. 이것만 설명드려볼게요. 뒤에 있는데 국회에서 했던 거니까 카드사와 이것까지는 역팩토리가 해가지고 역팩토리가 해서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서 받아내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카드사가 대신 납부업체에 돈을 줬는데 이 돈은 누구한테 준 거죠?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렇죠? 중간한 거지. 여기까지는 보통 일반적인 카드 결제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카드사가 위험을 해지하려고 우리한테 넘기고 돈을 갖다가 돈 신고를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채권자예요. 회생법원에 가면. 그리고 우리는 채권자 목록에 등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로펌들이 몰라서 그런데 카드 참가 채권 계약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상품 터졌을 때 어떤 B2B 대출할 때 쓰던 방식인데요. 참가 채권 계약은 여러분이 채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소유권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심권, 그 다음에 이전하는 거 있죠. 양도권, 이런 과정들에 여러분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참가채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드사가 SI 플러스하고 계약 맺을 때 모든 권리는 나한테가 있는데 너는 단지 내가 주면 원금하고 이자만 받아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반복권을 실행한다든가 돌려달라고 강제 집행한다든가 이런 소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만약에 회생법원에 가면 원래는 얘가 채권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 등록을 아예 못합니다. 이게 참가채권 계약의 함정이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사모펀드 아시죠? 사모펀드처럼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미국의 자산운용사에게 돈을 넘겨서 미국 자산운용사가 거기서 대출을 막 P2P 대출 하다가 문제 터지면 우리가 미국까지 넘어가서 돈 나가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펀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디스커버리 펀드를 5년을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디스커버리 펀드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비행기 타고 맨날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리하는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미국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주심하고 돈 내라고 집행답을 하려면 참가 채권이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나라는 채권자가 다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채무자도 여기 다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맺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예비했거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분은 SI 플러스를 파산을 우리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채권자가 돼서 회생법원에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천만에 아니옵시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일반 전단체나 CP보다도 더 열악하다는 게 제가 국회에서 얘기할 때 채권자 등록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담보권도 없고. 이런
참가채권 계약을 모르니까 여러 얘기가 막 나오시는데 참가채권 계약서 제가 갖고 왔는데 맨날 며칠 다시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을 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얘네들이 추심할 때 추심에 대한 비용까지도 다 부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 가지 비용까지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홈플러스가 제가 그 상거래 채무로 뭐 인정해주고 전액 변제라고 얘기할 때 제가 거짓말 한다고 얘기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채권 등록은 얘가 할 건데 상거래 채무는 어차피 얘가 받아줄 건데 몇 프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채권자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바로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업체한테 주듯이. 그죠? 근데 나름 판매업체 주지 상거래 채무를 해놓고 변제계획서에 회생보험에 가서 주겠다? 그럼 얘가 등록할 건데요. 채권자 어차피 등록할 건데요. 중요한 건 몇 프로 받느냐가 중요한데 몇 프로 받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10%, 15% 정도 받으면 정말 최대일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이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쭉 설명했더니 이제 언론에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이 카드 매입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지금 사실은. 홈플러스만 찾아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들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분쟁 조정을 가면요. 여러분들 분쟁 조정을 불안전 판매를 이야기하시는데 뭐 내가 모르게 사인도 했어. 도장 지가 멋대로 찍고 뭐 다 여기 찍으세요. 사인하고 막 왔어. 난 뭔지도 몰라. 설명도 못했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모든 얘기들은 다 불안전 판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심하면 부당권유가 있어. 부당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적정성 원칙 위반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 불안전 판매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더라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금감원에 가서 분쟁 규정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나오기까지 이 비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금감원이 불안전 판매 배상 비율을 이렇게 20%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 기본 배상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를 관통하는 회사가 잘못한 그 비율을 공통적으로 20에서 40%까지 부당권유가 포함되면 세 가지가 해당되면 어떤 사람은 적합성만 해당되고요. 원칙 위반만, 어떤 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만 해당되고 어떤 분은 부당권유만 해당되는 분이 있고요. 두 개를 포함하신 분이 있고 세 개 포함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마다의 이거 해당 여부에 따라서 금감원이 조사해서 비율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나오면 두 번째로 회사가 전체적으로 영업창구에서 공통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지 따져서 공통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면 통상 앞에서 나온 걸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20% 정도 보는데 이것도 다 해당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안 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산 요소와 차감 요소가 있어요. 네. 가산 요소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그 계약 후에 모니터링 하는 거 있죠. 잘 알고 하셨나요? 전화 오는 거 해피풀이라고 그러죠. 그거 제대로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줘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역법인도 하나 계시는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그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줘라. 5%. 네, 법인은 더 줘라. 그리고 예전에 DLF 같은 경우는 주부의 경우에는 5% 더 줘라. 이렇게도 했었어요. 이 가산 요소로 해서 기본 요소에다가 플러스 해주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감 요소는 뭐냐면 법인이거나 내 규모가 뭐 5억, 10억씩 가입했다거나 아니면 투자 경험이 이걸 처음 가입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가입했던 분들. 그러면 차감 요소 마이너스. 과거 수익 경험이 있어. 마이너스. 영리법인 마이너스. 전문 투자자는 마이너스 하다 보면 나중에 50%가 아니라 40%도 되고요. 미니멈이 40%도 되고요. 그 작년에 홍콩 ELS 같은 경우는 평균 30%를 못 넘었다 하더라고요. 다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걸 은행의 경우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 금감원의 마인드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은행 간 사람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로 판단합니다. 증권사는 IB잖아요.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80%, 미니멈은 40%까지. 법인, 전문 투자자나 법인은 30%까지밖에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80%냐면 나머지 20%를 그
손실비율은 여러분이 투자자 자기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불안전 판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펀드 사례를 볼게요. 동양 CPO음 사건은 4만 명이 넘었죠. 배상 비율 22.9%였고요. 라인 펀드가 1조 6천억이었는데 그중에 무역금융 펀드가 1611억인데 2020년 7월 1일인가요? 그날 100% 돌려달라고 금감을 해서 반환 배상 비율을 한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홍콩 ES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30% 미만 돌려받았습니다. 네. 투자하신 분들. 독일 헤리티지 펀드가 쯤에서 오실 건데 여기도 이제 2022년 100% 돌려받아라고 해서 그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 아시죠? 옵티머스. 이거 완전히 사기였거든요. 완전히 사기여서 이것도 100% 반환하더라고 4,800억을 반환했고요. 오늘 옵티머스 펀드 대표님 오시라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제발 다음에 올 수 있게 하겠다는데 이분 같이 저와 싸웠거든요. 헤리티지.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투자증권이 저는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봤는데 10개 펀드 1,584억원을 갖다가 저희가 막 싸울 때 불안전 판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냥 100% 다 줘버렸습니다. 고객의 보호를 위해서 미안합니다. 정일문 사장이 언론 내에서 90도 인사하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라도 자기가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기준으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를 약속하면서 100% 돌려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감한 제재심에다가 탈원 넣어갖고 제재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탈원하냐. 그 피해자들이 계좌 다 바꿔버렸습니다. 한국투자에서는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상당히 저희한테 고마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 라임 CI, 테티스, 이탈리아 스퀘어, 피델리스, 우리은행, 라임, 대신증권, 라임, 이탈리아 스퀘어 펀드 이런 것들은 다 사기적 부정거래를 해서 다시 받은 거는 40에서 80%입니다.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디스커버리는 6년째 싸우고 있는데요. 평균 한 60에서 70% 정도.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싸워서, 70% 이상 받았는데요. 열심히 싸워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좀 있어요. 80%까지도 맞고, 원금 기준으로 86%까지 맞습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에 다 눈물이고요. 피가 휘둘러진 겁니다. 같이 거리에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정말. 네. 기자회견 할 때마다 앉아서 통통 물고 막 그래갖고요. 기자들 문 앞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네. 잠깐만요. 이모님 분이 아직 안 오셨나요? 오셨나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헤리티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스퀘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함께 저하고도 열심히 싸우고 정말 고생 엄청 많이 하셨죠. 오늘 대표님이 오시겠는데 일이 있어 못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임원지 고문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100% 받는다,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드려서 오셨습니다. 대표님 헤리티지 펀드를 설명드리면 4,835억입니다. 네. 1,849계좌고요. 2019년에 판매 중단됐는데 독일에 있는 2000세계단 당시에 막사라든가 수도원, 헤리티지라든가 고성 이런 문화재를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숙소도 만들어서 이거를 하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그래서 이걸 기초자산 DLS라고 아시죠?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수익을 안 보고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건데 DLS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팔았어요. 이제 위아래 여기는 조세피란처가 없었죠? 조세피처? 네, 조세피처 없었는데 대부분 펀드는 조세피처에 돈 세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좀 사기가 있어가지고 안에서 돈 먹을 수 있다 생각했는지 그냥 팔았던 겁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 싸움을 하셨던 우리 임원여 고문님이 잠깐 사례 발표를 좀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사고 터진 게 2019년이고 최종 보상받은 게 2023년 일입니다. 그래서 4년 정도 걸렸는데 뭐 다른 펀드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딱히 많이 걸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시행착오에 많이 겪었어요. 우선 그 펀드 집행부 구성하는데 뭐 한 1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일 기본이거든요. 금융감독원에 민원부터 내야 되는데
뭐 피해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데 민원이 뭐 처음에 몇십 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독려하고 독려했는데도 결국은 뭐 한 150건 정도. 이 민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감독원이 이제 해마다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 건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민원处理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어떤 판매사는 피해자 꾸덕해 가지고 이거 민원 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낸 분도 있고 하여간 그 10%가 안 됐습니다. 민원 숫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개별적으로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한 번 당하는 일이지만 금융사는 이게 134입니다. 뭐 소송 다 대비하고 있어요. 판매 이전부터. 그래서 뭐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높음도 하나로 해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저는 실감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소송 낸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 때문에 결국 피해 보상도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그 감독원 권고대로 100% 받지도 못했어요. 법원이 우선이니까. 5분 정도가 개별 소송 냈는데 오전 5패입니다. 1심은 오전 5패인데 2심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정해가지고 뭐 80%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로 단결해야 되고 또 힘이 부족합니다. 한계단체가 피해자들이 암만 모여봐야 실제 뭐 행동할 수 있는 분은 뭐 10% 미만일 테고 뭐 100%가 모인다 하더라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공대위 지금 이의원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라고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런 이 상품적인 도움 이외에도 다들 이제 처음 당하는 일이라 뭐 우왕좌왕했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알선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금융정의연대하고 이제 연합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빨리 해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질의응답이 있다 같이 할까요? 아니면 혹시 뭐 궁금한 한 줄만 얘기 네. 듣고 할게요. 지금 있으시면. 네, 하세요. 지금 정권사가 이제 저희들이 그 신정재구 밑에 거기에 우리가 가입을 했거든요. 예. 하나님이 들어온다는데 예, 그 사람이 저는 이제 그 건강원에 민원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 연락 안 되는 분들이 거의 한 90%가 연락이 안 되거든요. 지금 오늘 분도 몇 명 안 되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야 되는 연락처가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뭐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없으시면 네, 그러면 네, 오늘 더 하신 말씀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먼 길 마다 그냥 단순히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것만으로도 힘이 나시죠?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 이거 나오는 날 정말 얼싸고 막 좋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년, 4년 싸웠죠, 우리가 그렇죠? 예.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도 막 조직이 나중에 분열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 위원장님과 임원효 의원님이 다 끌어안고서 가시면서 대본 연습하면서 가셨던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기고 나니까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분열되지 말고 하나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예. 그런데 지난번에 홈플러스가 3월 21일 날 회생법에 따라서 회생의 채권자의 조분류에도 반영하고 회생기능이 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월 21일 날, 25일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금 보장한다는 건 거짓말 같다. 거짓말 같다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저희 들려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역대 금감원장 중에 저렇게 강한 멘트로 얘기하신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감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저희 피해자 도와주려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금감원장은 누구보다 금융상품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MBK가 사모펀드인데 집합투자기구라서 거의 특별히 오나갖고 MBK 김병준 GP라고 업무 집행사원인데 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요. 그 자본시장법 손실보상에 걸리면 자기 날아가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MBK가 홈플러스 얘기했던 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 MBK 사진 출연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압박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MBK를 압박하려고 이복현이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익채권, 채무재정법에는 공익채권을 희생채권이라고 그러는데 법에는 상거래채권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네. 상거래채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공익채권은 그냥 근로자 임금, 국세, 지방세 이런 거고요. 이건 무조건 갚아야 되는 돈들이고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다 희생채권입니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담보권이 있는 그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에 있죠. PCBO 같은 거, 보증금도 이거 다 담보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생 절차 후에 이게 그거 아니죠. 회생 채권 이런 거 다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회생법원이 왜 상거래 채권이라는 용어가 나왔을까 보니까 회생법원이 보도자료에 보니까는 상거래 채무는 정상 변제하라 납품업체 돈 주라는 얘기거든요. 장사해야 먹고 사니까 그렇죠. 빚도 갚고 그래서 이 용어를 썼었고요. 나머지 금융채무는 희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그 결정문을 인용을 했죠.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 보니까 서울희생법원 보도자료에는 이 세 가지는 돈을 줘라. 그냥. 금융채권이고 뭐 상관없이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의 대금, 홈플런 등 창립기념 세이벤산 해락대로 근로자 임금 정상적으로 지급해라. 여기까지는 표관학을 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거래 채무니까 우리 돈 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홈플러스가 그래 너희도 상거래 채무 인정해 줄게. 근데 뭐라 그랬죠? 회생법원 내에서 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회생계획 내에서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납품업체처럼 우린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그냥 회생계획 내 회생 변제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21일날 홈플러스 보도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회생법 236조의 제4항에 따라서 각 조로 분류하겠다. 그룹별로 분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순위가 회생담보권자들입니다. 그렇죠? 물건을 담보권 갖고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권리, 질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있는 분들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변제받는 1순위입니다. 우선 이분들이 바꾸란 다음에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가진 희생권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채권들이 있잖아요. 선순위 채권 같은 것들이 그렇죠. 우리는 후순위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요, 아예 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식이나 출자 지분권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들어가는 줄 알았죠 아까? 카드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카드사가 여기 어딘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채권자로. 우리는 카드사가 채권 등록해서 받아 돌려받는 방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제기한은 최대 10년까지 그리고 희생계약원에 의견을 하려면 각 그 조별 변제계약을 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조별 사람들이 의결권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그 변제 비율에 따라서 변제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홈플러스가 희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유동화 채권 피해자 100% 변제계획 세우고 다른 채권들만 90% 세워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안 할 거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변제비율을 예를 들어 100% 세우고 다른 데는 70% 세워서 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그러면 이거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홈플러스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네. 그 다음에 희생계획 인가 할 때는 이 관계행 지표라는 게 이 각 조별로 채권자 등록되어 있는 채권자 지표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가결 안 되면 결국 파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의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보고서 계속 기업 가치가 높아야만 희생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동의 안 해주면 그냥 파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돈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계획을 100%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100%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한 5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회사가 더 어려졌어. 파산했다. 그럼 그때 가서 나머지 못 받은 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중간에 하다가 더 어려워지니까 회생법원에다가 100% 변제계획 세웠는데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 70%만, 한 50%만 변제할게요. 라고 하면 승인 받아버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50% 이상 앉아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홈플러스가 변제 계획을 100%로 해서 가결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금감원에서 불안정 판매로 분쟁 계획을 아예 열 수가 없어요. 변제 계획 100% 세웠는데 무슨 불안정 판매고 무슨 분쟁 조정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금감원 안 할 거란 얘기죠. 중간에 몇 년 후에 변제 계획 50% 넣었다? 5년 지났는데 금감원이 분쟁 조정 열었을 것 같습니까?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산하면 그때 가서 혹시 모를까. 불안전 판매는 그래서 이게 100% 되면 불안전 판매도 우리는 갈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예. 변제 계획 기간에 파산하거나 이럴 경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변제 계획이 100% 미만으로 제출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변제 계획이 한 70%로 됐다. 변제 계획이. 그럼 그것도 10년 장기 부여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근데 나머지 30%는 손실률이에요. 그렇죠? 그 손실률을 갖고서 그러면 금감원에 가서 이제 분쟁 조정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금감원 맘이에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금감원도 아무리 피해가 많아도 단체 민원을 봤을 때 정말로 이 문제가 이 홈플러스의 문제인지 판매 과정에서의 단체 민원으로 집단 민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들은 달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여기 앞에 그랬지? 네, 이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문제가 터지면 사모펀드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러죠. 증권사요. 지금 걔네들이 조사하는 건 우리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재심의 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회사 내부에 내부 통제 부실이 있었는지,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리스크 검토를 하고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먼저 금감원에서 열고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또 열려요.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2, 3년 걸립니다. 이게 걸리면서 중간에 문제조정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는 경우도 있어요. 디스커버리 펀드, IBK 투자증권은 지금도 분쟁조정위원회 아예 열지도 않고 지금 5년을 넘도록 묶어두고 있어요. 그냥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분쟁조정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이 지금 민원 다 넣으셨죠? 민원 넣은 거 애들이 갖고만 있습니다. 일단 그래놓고 언제 하느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결과 어느 정도 양정이 되어서 금감원이 판단해서 줘야 될 때가 됐다. 제재심을 열할 때쯤 됐다라고 했을 때쯤 금감원이 별도의 분쟁조정국에서 금융투자국 그 담당이 있어요. 걔들이 나가서 피해자 안 치고 PB 안 치고 금감원에 와서 변호사들 회계사가 앉혀가지고 삼자대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 팔 때 이거 다 이분한테 얘기했어? 민원서리 있으니까 이분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고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PB가 다 얘기를 해요. 그럼 피해자들은 또 이렇게 들었다 얘기하고 그래서 삼자대면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별도의 조사를 해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피해자가 워낙 많으니까 원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 규칙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너무 많으니까 금감원이 원칙적으로 대표 사례를 몇 사람 뽑습니다. 전체를 관통할 만한 사람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한 두세 사람 뽑아서 그 사람 기준으로 해서 대표 사례를 놓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분쟁조정을 열어요. 위원회들이 앉아서.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들은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언론사는 못 들어가요. 금융사들은 다 들어가서 보는데도 우리는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금융위원들이 심지어는 다 저쪽 편들을 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실제로요. 그래서 엄청 싸웠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이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의해서 대표 사례 기준으로 증권사의 그 배상 비율 산정 기준표란 테이블을 그거를 던져주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요 표 갖고 너 나머지 피해자도 합의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증권사에서 그걸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지들이 막 결정합니다. 이미 결정하는데 그건 잘 변경이 잘 안 돼요. 그래놓고 이제 전화합니다. 어머니 여기 했는데 오시죠. 가지고 한번 합의하자고 꼬셔갖고 가면 어머니 몇 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 안 줄 것 같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신 분들은 5%도 더 받았더라고요. 10%. 계기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사모펀드 투쟁할 때는 열심히 싸우셔라. 얘들이 다 체크한다. 나오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버티다 하면 나중엔 5%도 10%도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은행이 특히 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분쟁조정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쟁조정 결과는 사실 민법상 재판 전 화해 조정하고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해협 사적화해라고 하죠. 사적화해를 하게 되면 그 분쟁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송도 못 걸어요. 그냥 재판 전에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재판 종결되는 겁니다. 화해 절차가. 그래서 끝나는데 대부분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원금을 기준으로 보면 한 디스커버리는 한 80% 정도 받았고 보통 40에서 60, 80 다 다른데 헤리티지 같은 경우 100% 같은 게 정말 기적같이 완전한 사기다라고 판정을 해줬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공력을 들이고요. 우리가 막 사진 증명도 해서 보내준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낸 것도 있었고요. 언론사에서 나온 거 다 어떻게 모아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금감원이 별도의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는 지 또 몇 달을 걸렸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금융분쟁조정국의 김세현 분쟁조정위원장이 자기 결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해줘야 되겠다 해서 민병덕 의원실에 몇 번 불려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거를 결정해서 준 겁니다. 사실은. 그 싸움 과정들을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 여러분들이 가신다 그러면 그냥 한 앞으로 3년 뭐 열심히 싸우면 1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되는데 그마저도 이 유동화 전단체의 사기성을 볼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 판매를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 정말로 집단 민원으로 올릴 것인지 시간 제재 끌 것인지는 금감한 마음입니다. 이거복현 이미 끝나고 시작하겠죠. 아무리 하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두셔야 된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저는 금감원에 이거 민원 넣자마자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예. 연락은 누가 오죠? 아니 그 국장에 연락이 와서 하루 만에 벌써 그 증권사하고 얘기하고 뭐 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기간이 여기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하루 만에 이게 절차가 이렇게 되던데 이게 사람마다 그건 뭐냐면 접수했으니까 뭐 이렇게 됐다 해서 안내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국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네. 보충자료 설명, 네. 보충자료 서류 네. 그런 건 다 알고 있죠. 네. 보충자료 서류 그리고 그 사람하고 녹취한 거 네. 저희가 보강 서류가 더 필요하다. 네. 이쪽을 압박하려면 네. 그리고 이쪽 임원회의한테 벌써 열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가 다시 금감원을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설명하신 거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뭉텅이 3년, 5년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좀 너무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넣어서 금요일날 왔어요. 네. 근데 다음 주 월요일날 들어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임원회에 네. 벌써 그 소지가 들어가서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부정적인 걸로만 이렇게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보편적인 금융감독원 지금까지 해왔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하면, 먼저 문쟁조정을 열어줘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머지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 비대위원장 부대위원장이라고 분명히 신분을 밝히고 네. 그래서 제 금액하고 제 사례하고 보내주고 하나증권 임원위원회하고 그걸 넘겼어요. 네.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날 그러면 금융감독원에 들어와라 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한 사례를 그러니까 이게 법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회장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신하고 얘기하는데요. 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이 지금 조사도 안 끝났는데 그거 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사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저한테 카톡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이따 끝나고 보여줘. 제가 분명히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면 저 자기 이 금감원 읽어보죠. 네, 보여드릴게요. 이건이에요, 이건. 아니 저 홈플러스 거 있잖아요. 홈플러스. 이거 미더가 전단체. 미더가 전단체. 예. 다른 분도 받으신 분이 있나요? 저렇게? 예. 저 금융감독 민원 안에 와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자기 국장의 개인 메일로 저한테 개인 메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왔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왜냐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다 속이 끓는 마음인데 네. 무조건 이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모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정확히 사례도 말씀드리면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네. 피해자들이 다 알고 위원장님, 계셔야 되는 제가- 상황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2월 25일 잠깐만요, 우리 아니에요. 저는 그 저 전.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고문받게 된 이유가 이제 금융사 대표 진행 경력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맡았는데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감독원이 조정을 먼저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우선 그 피해자하고 그 판매 법인하고 둘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라 이런 취지여서 이제 원래 자율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쟁 저가 조정. 분명히 물어봤어요. 여기에 네. 증권에 오 있는 네. 사람들 금감원의 민원 얼마나 들어왔냐. 많이 들어와 있다. 물론 사례가 각각 틀리긴 하고 금감원의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사람들이 보통 채권 자체 문제를 많이 삼았다. 그게 이제 꼭 한 80% 된 민원의 내용이지만 네. 나는 거기 플러스 이제 다른 것도 제가 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어쨌든 뭐 임시지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제가 저희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 비대위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저만 그렇게 만약에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이 밑에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내용이 제가 그런 게 양심적으로 아니고 자율조정을 제가 만약에 하는 것입니다. 자율조정을 받는다면 이분들한테 공표를 하죠. 난 이렇게 먼저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먼저 제가 받으시고 설명해 이게 주세요. 자율조정이 안 됩니다. 고문님, 그래서 잠깐만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고문님, 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 잠깐만요. 제가 안 됩니다. 된답니다. 이렇게는 금융 아니죠. 분쟁 조정 규칙이 시행 규칙이나 금속법에 뭐가 있냐면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게 되면요. 처음에 일단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떤 사례의 경우는 너희끼리 한번 분쟁 조정 개최하기 전 단계에 한번 너희끼리 한번 합의해봐라고 하는 절차 하나 있고요 법에. 그다음에 금융 분쟁 조정 시행 규칙 11조의 2를 보시면 금감원 규칙인데요. 거기는 그럴 경우 안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그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연다, 단체 집단 분쟁 조정을 연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적 화해 전 단계에 그 분쟁 조정 열기 전 단계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를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보냈더라도 나중에 결국 분쟁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그렇게 되기도 예, 예. 하겠지만 저희 예. 같은 상황은 누구한테 이따가 왔냐면 이따가 일반 조사역이 아니라 국장한테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예. 그만큼 이게 지금 위대한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는 네. 거예요. 이따가 지금 다시 얘기하시죠. 3년 5년 걸린다 그러면 네. 여기서 누가 사기가 나가고 이걸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제가 안 돼요 이거는.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이게 회생으로 죄송한데 좀 급해서 그러는데 6월 3일까지 만약에 넘어간다면 저희는 제가 카톡에도 썼듯이 제가 그냥 제 아이디 말씀드릴게요. 단호한 프로도라고 있는데 그게 제 아이디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6월 3일까지 넘어가면 저희는 이런 꼴이 나요. 그 전에 어떤 방법을 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실장님 죄송한데 예. 지나간 얘기 또 앞으로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는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쟁 조정이 가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율조정을 원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어떤 증권사가 자기에게 손해액이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떤 놈의 증권사가 100% 돌려드릴게요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잠깐만요. 말씀이 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개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지만 녹취도 되어져 있어요. 관계되어져 있는 증권사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관계되어져 있는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뭐냐면 실장님이 저희 일 도와주시고 또 저희 일을 이렇게 공짜로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희가 일이 만약에 다 해결되고 난 다음 저희가 어떤 사례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실장님이나 이분이 어떤 저희한테 진짜 자유 봉사로 이렇게 열심히 엠포까지 갖고 오셔서 저는 물론 자리를 제공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미안해서 사실 제공했어요. 이 자리를 두 분한테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모두가 피해자들 모두가 약간 이 와중에도 되게 컨퓨즈한 게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과연 두 분이 어떤 목적으로 또 무슨 이유로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없이 어떠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100% 공사만 한다? 이건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 일이 잘 해결된다면 저희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모아서 아니 안 돌려드릴 분은 없어요. 그냥 1%
뭐 0. 몇 %씩 내서 야 두 분한테 드리자 이러면 싫다고 할 사람들 내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이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하는 목적, 또 거기서 얻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들도 진짜 100% 받게 됐었을 때 몇 프로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떤 합의책이나 이런 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실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안 봐요. 저는 실장님을 위해서 5시까지 하라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지름답에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니 그거를 내가 예.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페이지 대표님도 저한테 돈 주신 거 있나요? 한 번이라도? 저희 100% 받았는데 상업평등공대위에 돈 준 사람 하나도 없고 심지어 공동으로 높음 선임했는데 높음이 한 일 없다고 그거마저 깎아서 줬어요. 아니, 그건 아닐 텐데요. 그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못 받을 것 같으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 자리에 그게 토요일날 아니라 모르는데 와가지고 부회장 그게 아니라 여기 대책이 100% 받고 제가 저기 따로 돈을 받은 게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얘기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없고요. 디스커버리도요. 지금까지 5년 싸우는데요. 한 3년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피켓 싸는 건 다 주셨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저는 10원 한 푼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네, 그거를 여기 저희한테 그 아는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게 될 거고 여기는 우리 아는 선배님이 피해 당하셔서 처음에 전화 오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는 사모펀드 사진 보고서 기자 통해서 연락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지 싫다. 난 힘들다. 이 수레에 빠지기 싫다. 안 하겠다 정말 했어요. 다른 거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근데 선배님이 전화 오시더라고요. 야 피해자다. 근데 도와줘라. 순수하게 그럼 네. 저희를 도와드리는 네. 거예요. 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면 저희 네,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다 이기고 만약에 다 잠깐 다 도와드려야 돼요. 다 이기고 여러분이 돈을 주셔도 제가 받으면 전 변호사법에 걸립니다. 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안 받습니다. 주셔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네. 저희를 도와드리면 예. 진짜 이제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저희.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10원 주지 마십시오. 이겨도 미쳤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해요. 안 받겠다니까요. 대신 딱 하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어려운 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나 뭐 이렇게 민생단체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맨 땅에 해직하고 그런데 그런 단체에 혹시 조금씩 후원 좀 해주셔라. 줄게. 그건 제가 부탁드릴 수 있어요.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 하지 저 개인이 돈 받고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믿고 드려도 돼. 네. 받으면 드려도 돼. 진짜. 안 받습니다. 저는 진짜 빌려